이오시프 스탈린은요, 뭐 혁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애초부터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공산당, 볼셰비키랑 손을 잡자. 지금 튀르크멘인들의 조상인 거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15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투카키타. 역사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솔직히 말하면 질문 하나만 딱 하면 답이 나옵니다. 혹시 그 중앙아시아의 스탄 나라들 좀 아세요? 관심 있으세요?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해도요, 아 거기가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땅이었지 라고 대답하면은 그래도 역사에, 그래도 조금 이제 뭐 국제 이야기, 세계에 관심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 뭐가 있었나? 라든지, 아니면 야 근데 여기는 나라 이름에 스탄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라고 대답하면은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야 여기 그 월드컵 2차 예선할 때 많이 나오는 나라들 아니냐? 라고 답을 하겠죠. 중앙아시아의 스탄 나라들은요,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를 책임졌던 전근대 시대의 쿠팡이자 전근대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사료가 부족해서 대중화된 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사, 이 책이 대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 소련에 또 합병이 되면서 이 나라들, 이 지역의 존재감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듣다 보면은 충분히 흥미로운 구석들이 있는 나라들,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나라들을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스탄,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이 요새는 워낙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서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어, 고대 인도 아리아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영어로 치면, 영어도 인도 아리아계 언어니까 영어로 치면 stand, 서 있는 거죠. status, 사람들이 그 서 있는 지위를 말하죠. state, 그 사람들이 서서 살아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랑 어원이 같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stand, status, state. 그래서 이제 나라 이름으로 보면은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등등 있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자국명을 하야스탄, 그러니까 하야인들의 땅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그 페르시아의 영향이에요. 중앙아시아 근방에는요, 스탄이라는 나라 이름뿐만이 아니라 지역 이름도 많습니다. 현재 그 중앙아시아부터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를 튀르크인들의 땅이라고 해서 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파미르 고원 동쪽에 있잖아요. 동투르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파미르 고원의 서쪽에 있어서 서투르키스탄이라고 불러요. 인도에도 스탄 지명이 많아요. 인도 북서부에 있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큰 주 이름이 라자스탄주고요. 인더스강 유역을 힌두스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stand, status, state, stan. 안 까먹겠죠?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나라들 간단하게 구분을 하려고 제가 칠판 앞에 섰습니다. 우선 남쪽부터 올라갈게요. 이 파키스탄 있죠? 파키스탄은 오늘 안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 중앙아시아로 안 칩니다. 역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인도랑 같이 남아시아로 묶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남아시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로 묶이는 게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부터 이 북쪽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도 오늘은 안 다룰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영상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를 대체 다룰 거냐? 바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구성국이었던 중앙아시아 5개국, 스탄 5개국으로 묶이는 투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요 5개 나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인도랑 같이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이 스탄 5개국은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그 중간에 껴서 굉장히 그냥 힘들기만 했던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이랑 요 두 나라랑은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우선은 남동쪽 투르크메니스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카키타. 무슨 약간 유목민들의 주문 같죠? 투카키타. 서쪽에는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카스피해 옆에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동쪽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리고 카자흐스탄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투카키타 이렇게 남동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느냐? 5개 나라 중에 4개 나라는 주요 민족이 다 튀르크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타지키스탄만 페르시아계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이란계예요. 아니, 이 동쪽 제일 구석에 있는데 왜 얘만 페르시아계, 이란 이쪽에 있잖아요. 왜 얘만 이란계지?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북부에도 타지크인들이 살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민족인 파슈툰족도 이란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 전부터 인도 아리아계는 중앙아시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파키스탄의 주류 민족인 펀자브인들 같은 경우는요, 인도 유럽계로 같이 묶이기는 하는데 막상 여기는 북인도, 그러니까 약간 힌두계랑 더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카키타 중에 투카키는요, 민족적으로는 투르크계예요. 그런데 이 투르크계 4나라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인종적으로 약간의 그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카스피해 옆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요, 중앙아시아의 가장 남서쪽에 있죠.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튀르키예거든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 투르크맨인들은요, 가장 서쪽에 있는 튀르키계인 튀르키예랑 외모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비슷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요, 딱 중앙아시아의 가운데에 있죠. 여기 가운데. 그래서 인종적으로 봐도요, 이 우즈베크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서양과 동양의 중간, 아주 혼혈 느낌이 강해요. 코카소이드계, 그러니까 유럽계와 몽골로이드계, 그 아시아계의 아주 정확한 중간 혼혈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유목민 전통이랑 정주민 전통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실제로 지금 오히려 정주민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요, 뭐 동서양 혼혈이 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아시아 느낌이 강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약간 한국 몽골 사람 같은데, 그런데 약간 그 서양 혼혈 느낌도 나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최근까지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탱그리 같은 그 유목민들의 전통 종교세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이어져요. 그래서 이슬람 색채가 약한 편이 이 카자흐스탄이에요. 가장 동쪽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요, 가장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이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의 고향을 찾다 보면은 이 키르기스인들 자체가 몽골 고원, 그러니까 그 예니세이강 상류에서 왔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카자흐인들이랑 뭐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가장 비슷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중앙아시아는요, 그 세계의 어떤 지역보다 굉장히 민족이 많은 다민족 지역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그 전에 인도 아리아, 이란계 사람들부터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 갈 때 따라왔다가 여기에 정착한 그리스인들도 있고요. 최근에는요, 소련 시절에 정착한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인들, 심지어 우리 한민족인 고려인들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대체로 그런 거지, 경향이 조금 그런 거지, 모두가 다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일 민족이면 굉장히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랑 정우성 배우랑 같은
민족, 같은 국가 사람으로 묶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민족 지역은 이게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퉁치기 힘든 혈통과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 점을 반드시 알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라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나라 이름, 국명의 유래, 어원을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얘들 의미까지 알 필요 있나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면 이 나라들의 역사와 현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듣다가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이름부터 한번 가보시죠. 투르크맨인들의 땅, 투르크맨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투르크맨은 무슨 뜻이냐? 진정한 튀르크 중에 튀르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5개 나라, 특히나 튀르크계라고 불리는 그 4개 나라 중에서는 가장 먼저 형성된 이름 또는 가장 먼저 형성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국 북쪽이죠. 몽골 고원을 기반으로 해서 돌궐 제국을 형성했던 이 튀르크인들이 한 8세기, 9세기 무렵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카라한 왕조, 가즈나 왕조 등등을 세우면서 중앙아시아가 이제 튀르크화가 되죠. 그 중에 이제 한 일파인 오그즈족 또는 오우즈족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진짜 투르크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자기 스스로를 투르크맨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계속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남아있는 투르크맨, 오그즈족은요, 지금 튀르크맨인들의 조상인 거고요. 이거 오는 김에 서쪽으로 더 가볼까? 라고 해서 이란 넘어서 중동 지역으로 정복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11세기, 12세기 그 중동의 대표적인 제국 있죠. 그 셀주크 제국, 셀주크 튀르크 제국을 만든 게 바로 이 오그즈족의 일파인 셀주크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동으로 갔다가 이란 북부에서 시아파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다. 그럼 이게 누가 되느냐? 아제르바이잔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혈통적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부터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맨 사람들은 거의 형제 국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뭐냐? 당연히 우즈베크인들의 땅인 거겠죠. 그럼 우즈베크의 유래는 뭐냐?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오그즈의 부족장이라고 해서 우즈베크가 됐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우즈베크어로 자기 자신을 뜻하는 단어가 오우즈래요. 그거랑 부족장을 뜻하는 백을 합쳐서 뭔가 이게 우리 자신만의 부족장 또는 스스로 주인인 자라는 뜻. 그러니까 자유인들의 무리다 라는 말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오그즈족이 뿌린 투르크메니스탄이랑 유래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은 8, 9, 10세기에 형성이 된 정체성이죠. 근데 우즈베크라는 정체성은 15, 16세기부터 형성이 돼서 기록에도 그때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튀르크인들의 땅이었던 중앙아시아를 13세기 무렵에 정복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았던 이 몽골인들이 점령을 해버리죠. 그렇게 몽골 제국, 차가타이 칸국, 티무르 제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몽골인들이랑 튀르크인들이랑도 굉장히 많은 혼혈이 일어나요. 그래서 타타르 튀르크라는 말도 생기는데 그 와중에 몽골계와 튀르크계의 혼혈이 된 우즈베크인들이 샤이반 왕조, 그러니까 샤이바니 왕조를 건설하고 사실상 몽골계의 마지막 중앙아시아 제국이었던 티무르 제국을 이 샤이반 왕조, 우즈베크인들의 샤이반 왕조가 멸망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패자로 우뚝 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우즈베크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영위해왔던 이 유목 생활에 더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농업이라든지 무역 등등으로 생활 양식을 그냥 바꿔버리고 다양화해버려요. 우즈벡 지역 자체가 예전부터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최고 꿀땅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게 다 이 실크로드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말 타고 유목 생활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게 몽골 제국, 그리고 차가타이 칸국, 티무르 제국으로 이어지던 몽골계 유목 제국의 정복 시대에서
혼혈 튀르크계의 정주민, 무역인의 시대로 우즈베크인들이 중앙아시아를 세대 교체해버립니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요. 타지키스탄에 사는 이 타지크인들의 유래도요, 투르크계가 중앙아시아를 지배할 무렵에, 튀르크계는 유목민족이잖아요. 근데 걔들이랑 좀 다르게 이란계 정주민, 이란계 정착민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 타지크인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 타지크라는 용어, 그 민족 이름 자체는 아랍의 부족 이름에서 왔다라고 해요. 타이즈 이라서 왔다고 하는데 결국엔 이것도 정착민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주민으로 묶이는 타지크인들이랑 우즈벡인들을 나중에 사르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는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북쪽에 있는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카자흐인들의 땅이겠죠. 정착민들이 된 우즈베크인들의 약간은 반대급부, 미러링으로 형성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튀르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 자유로운, 방랑하는, 방황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카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자유로운 사람들, 유랑하는 사람들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유목민이잖아요. 이게 카자흐인의 개념, 그 정체성도 보통 언제 나오냐면요. 15세기, 16세기에 등장을 해요. 우즈베크인들이 이게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민족, 정주민족으로 변해갈 때 북쪽에 있는 초원지대, 그러니까 스텝지대에 있던 카자흐인들은 원래 조상들처럼 유목생활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유목의 로망을 지킨 사람들이랄까. 이게 척박한 초원지대거든요. 초원지대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말 타고 다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스탄은 당연히 키르기스인들의 땅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키르기스라는 단어는요, 튀르크어에서 40을 의미하는 크륵에서 왔다고 해요. 크르기스탄. 40인들의 마을? 뭐지? 이 키르기스인들은요, 40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키르기스의 국기 보면요, 가운데에 이렇게 노란 원에 이렇게 무슨 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게 유목민들이 그 텐트 치잖아요. 유르트. 그 텐트 천장에 보면은 환풍기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거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갈기 모양 있잖아요. 그게 이제 40개의 부족들을 뜻해요. 제가 직접 세봤거든요. 40개 맞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세보세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키르기스스탄은요,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전 국토가 산악지대입니다. 보세요. 파미르 고원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텐산 산맥이에요. 이게 텐산 산맥. 그리고 요 근처에 또 요게 키르기스 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협곡지대로 이게 전 국토가 나눠져 있어요. 보통 산은 사람의 교류를 막습니다. 아무리 좁은 땅이라고 해도, 아무리 적은 사람이 산다고 할지라도 이게 정체성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서쪽에는 정주민 강국인 우즈베크인들, 사마르칸트, 히바칸국 이런 애들이 등쌀 하고 있죠. 그리고 북쪽에는 또 유목민들의 전통을 계속 하고 있는 이 카자흐인들, 이런 등살을 열심히 견디면서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름 이 40개 부족의 어떤 통합과 연대를 굉장히 지금까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가 지금과 같은 또는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국경선과 이름을 가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겠죠. 1924년에 완성이 됐어요. 딱 지금 100년이 된 건데, 투르크맨이라는 정체성은 몇백 년, 1000년 전부터 계속 있긴 했지만은 막상 투르크맨 칸국, 투르크맨 왕족 같은 건 없었어요. 굳이 치면 이제 카자흐 칸국 정도는 있었죠. 그러니까 몽골계 제국이 사라지고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샤이반 왕족, 부하라 칸국, 히바 칸국, 호간드 칸국 등등 정말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세력이 경쟁하고 명멸해 온 거죠. 그런데 1850년대부터 이 중앙아시아에 이 러시아 제국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1870년대부터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냥 러시아령 투르키스탄으로 지배가 돼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행정구역이랑 국경선이랑 그때랑 같냐?
아닙니다. 안 같아요. 그때도 당시 있던 왕국들, 히박 한국, 무슨 뭐 부하락 한국 그런 세력들 중심으로 러시아 제국이 행정국을 나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식민지로 지내던 중앙아시아인들한테 기회가 딱 옵니다. 러시아에서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나중에 내전, 적백 내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중앙아시아의 지도자들이 배팅을 합니다. 우리의 해방,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공산당, 그러니까 볼셰비키랑 손을 잡자. 그 전에,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중앙아시아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그 범튀르크주의가 부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 투르키스탄이 독립을 하자. 그 당시 이제 지도층들의 성향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이슬람 민족주의자. 그러니까는 따뜻하고 딱딱한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예요. 정말 끔찍한 온종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종이라기보다는 투르키스탄, 이 투르크인들의 해방, 독립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나 외세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1910년대, 20년대는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러시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니까 러시아랑 투르키스탄에 있던 공산당, 그러니까 볼셰비키들이 뭐 타슈켄트,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수도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투르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을 세워요. 그런데 문제는요, 러시아인들을 기반으로 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은요, 투르크인들의 자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소련의 두 번째 지도자죠. 조지아의 인간 백정 이오시프 스탈린은요, 뭐 혁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집에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924년부터요, 투르키스탄의 경계가, 즉 나름의 국경선이 그어지기 시작을 해요. 기준은 그 지역의 다수 민족을 중심으로 긋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카자흐족이 많으니까는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넘겨. 여기는 우즈베크인들이 많으니까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넘겨. 이걸 학자들은 창조된 민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카자흐인들, 우즈베크인들, 타지크인들, 키르기스인들, 투르크멘인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국경선과 행정구역을 타이에 의해, 외세에 의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련 지도부들은요, 이 투르키스탄을 나누면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 아프리카 식민지 세우면서 국경 그을 때랑 굉장히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나눠서 다스려라. 그러니까 연방의 구성국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그 러시아 제국 시절의 식민지 시절보다 더 자치권이 부족했죠. 여기에 반발을 하면은 너 숙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 숙청.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억지로 이 지역의 면화농장, 무슨 목축업, 집담 농장 같은 걸 만들다가 카자흐스탄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나서 15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대거 죽은 자리에 러시아인들 데리고 오고, 우크라이나인 데리고 오고, 고려인 강제로 이주시키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중앙아시아의 식민지들은요, 소련 공산당의 낙하산들이 막 내리꽂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이 임명했던 각 구성국, 각 식민지의 총독과도 같았던 마지막 서기장들이요,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대부분 초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독재를 했던 독재자가 되고요. 일부 대통령은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일부 대통령은 그냥 자기 후계자한테 세습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만든 나라들은 여전히 러시아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그 국경 분쟁, 민족 분쟁도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페르가나에 있는 그 국경선 분쟁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소련이 만든 나라들은요, 이 창조된 민족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러시아를 멀리도 해봤다가 다시 러시아를 가까이도 해봤다가 중국을 활용해보려고 뭐 다양하게 애를 쓰고 있지만, 기반 자체가 외부인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는 여전히 소련의 유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근현대사까지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만나요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무겁게 되긴 했는데 그냥 졸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다양한 지역으로 함께 지도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요. 지도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